안녕하세요.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의 김충현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릴까 하고서는 고민하며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비욘디 채널도 그렇고 유튜브에 관절염에 대해서는 정말 많고 세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많고 자세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할 건데요. 간략하고 이해 쉽게 알려드릴 테니 듣고 관절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간단한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죠. 복잡하게 해부학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무릎은 크게 뼈, 근육, 인대,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 연골과 연골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연골과 연골판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연골과 연골판을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골은 뼈를 덮고 있는 이 부드러운 막을 얘기하는 거고, 연골판은 뼈와 뼈 사이에서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고무로 된 재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헷갈려 하실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용어가 많이 혼돈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골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연골이라고 부르는데 연골판 같은 경우는 누구는 원판형 누구는 반월상 연골판, 누구는 또 반달 연골, 아니면 누구는 연골판이라고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에 이 카틸리지라고 하는 무릎을 덮고 있는 막은 누구나 다 연골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연골이란 글자 앞이나 뒤에 수식어구가 붙는다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메니스커스, 이 연골판을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무릎의 쿠션을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먼저 보고, 두 번째로 뼈의 코팅 역할을 하는 관절 연골, 세 번째로는 주사 치료 및 비수술적 치료, 네 번째로 영양제와 약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의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이름은 반월상인데 실제로는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어요. 콜라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위에서 콱 누르더라도 체중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생긴 모양 때문에 무게를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골판의 구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릎의 안쪽부터 화이트 존, 레드 존, 레드 존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레드 존에는 피가 통하는 조직이고 화이트 존은 피가 통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살아있는 조직은 다 피가 통해야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손이 칼에 베어서 찢어졌을 때 병원에서 봉합을 하고 나서 2주 후에 실밥을 떼면 살이 벌어지지 않죠. 그거는 살이 자라나서 서로 붙었기 때문인데요. 이 레드존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봉합을 해주면은 그렇게 재생이 돼가지고서는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이트 존 같은 경우에는 봉합을 하더라도 다시 찢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연골판 봉합술보다는 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힘드시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손톱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손톱의 빨간 부분을 보면은 계속 손톱이 길이가 늘어나고 자라나게 해주고 손톱이 뽑히더라도 다시 또 재생되기도 하죠. 하지만 손톱 끝에 하얀 부분을 손톱깎이로 자른 다음에 봉합을 해주면 실을 뜯는 순간 다시 분리가 되겠죠. 연골판도 마치 손톱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연골판의 기능은 충격을 흡수해주고 관절 안정성을 높여주고 윤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연골판 파열의 원인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상성 파열은 젊은 층에서 운동 중에서 급격한 회전이나 뒤틀림 또는 뛰어내리면서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파열되면서 피가 많이 나는 형태를 얘기하고요.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에서 낡고 약해지면서 연골판이 얇아지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끊어지는 손상 형태를 얘기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이유가 보험 문제 때문에 S코드냐 N코드냐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대 환자분이 걸어가다가 뒤에서 뚝 하는 느낌이 나면서 연골판 손상이 됐다. 나는 왜 외상성 파열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버스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뚝 했는데 다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상성 파열 같은 경우 저희가 수술하려고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일단 파열된 면이 날카롭게 찢어져 있고요. 그 주변부의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경우는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릎 안에는 피가 많이 차 있고요.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면은 주변 연골이나 연골판들이 이미 다 닳아가지고 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피보다는 관절액이나 아니면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에서 생기는 연골판 파열 같은 경우는 퇴행성 파열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아주 일부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파열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나이는 많지만 들어가 보니까 피가 많이 차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여도를 따라서 나눠 드리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층에서 생기는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연골판 파열이 됐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증상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압통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분들은 관절 안쪽에 연골이나 연골판이 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릎 안쪽을 누르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압통이라고 부르고요. 또 잠긴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연골판이 찢어진 다음에 그 조각이 관절 안에서 움직이거나 뒤집히면서 뼈랑 뼈 사이에 꽉 끼어버리면 무릎이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는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좀 달래면 펴지고 굽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잠김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무릎이 부종이 생기는 건데, 이건 다리가 전부 퉁퉁 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릎 관절 안에 물이 차면서 붓고 의사들이 만져보면 문진을 해보면 거기에 물이 출렁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무릎에 불안정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우리 연골이나 연골판은 저희에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나 뭔가 문제가 있어 하고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MRI 같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시기에 MRI나 이런 걸 찍지 않아가지고 놓치게 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줄어들겠지만 내 몸에 있는 연골과 연골판은 계속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한 신호라고 캐치를 하시고 의사와 상담을 해서 필요하다면 MRI를 찍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골판 파열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수직 파열, 수평 파열, 방사형 파열, 양동이 손잡이 모양 파열, 그 외에도 뿌리 부분 파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다양한 파열의 형태나 찢어진 위치에 따라서 의사가 환자분에게 연골판을 봉합을 합시다, 아니면은 절제술을 합시다라고 권해드리는구나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레드존에 있고 이렇게 수직 파열인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꼬매면은 잘 붓게 생겼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의사분들이 봉합술을 하자고 권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화이트 존에 있는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너덜너덜해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 절제술 또는 주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연골판 치료 중에서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레드존에 찢어져 있는 연골판을 실로 이용해서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연골판이 자라나면서 붓게 되고 내 연골판을 다시 살려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연골판 봉합술을 가능한 환자분이시라면 꼭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봉합술을 하게 되면 한 6주 정도는 목발을 쓰셔야 되고 또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 귀찮은데 절제술 하면은 바로 걸을 수 있다는데 절제술을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내 연골판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로도 관절염이 계속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봉합술을 시도할 수 있다면 꼭 시도해 보시고 최근에는 점점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봉합술을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퇴행성 파열로 의심되는 분들도 봉합술을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설사 봉합술을 시행했다가 다시 재파열이 돼서 그때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합술을 시도할 수 있다면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골판 절제술 같은 경우는 찢어진 부위를 뭉툭하게 다듬어내는 건데요. 절제술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종이가 멀쩡한 종이를 양손으로 이렇게 벌려서 찢으려고 하면 잘 찢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일부분이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벌리면 쉽게 찢어집니다. 힘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날카롭게 찢어져 있는 상태로 체중을 딛고 움직인다면 쭉 더 파열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뭉툭하게 다듬어 줌으로써 힘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연골판 파열의 증상 중에서 잠긴 증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골판이 움직이거나 뒤집히면서 뼈와 뼈 사이에 꽉 끼는 증상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뼈를 덮고 있는 보호막인 연골마저도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 너덜거리는 부분을 다듬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수술 끝나고서는 바로 걸을 수가 있고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내 연골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절염은 더 진행이 될 것이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골 주사나 기타 치료를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골판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보다는요, 젊은 나이에 뭔가 큰 충격으로 인해서 연골판이 많이 파열이 됐고,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원판형 연골판이라 그래서 좀 기형인 연골판을 갖고 태어나셨을 경우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연골판 전절제술이나 아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한 30년을 연골판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나이가 너무 빨라지게 되고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체에 있는 연골판을 기증을 받아서 내 다리에 이식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체에 있는 연골판의 형태나 크기가 제 거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딱 맞는 걸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식술을 한다고 해서 그 연골판이 아주 건강한 연골판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보통은 젊은 층의 연골판 파열이 심한 환자분들한테만 시행을 했지만 요새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50대가 돼도 젊은 분들이 있고 연골이 너무 멀쩡한 분이시라면은 연골판 이식술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젊은 층에게 행해지는 수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무 역할을 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뼈의 코팅인 관절 연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뼈를 감싸고 있는 매끈한 코팅막으로서 얼음보다 낮은 마찰 계수를 보여서 쉽게 미끄러집니다. 우리 무릎은 체중을 받고 양쪽에서 근육들이 당기면서 많은 압력을 받게 되면서도 구부렸다 폈다 하는 힘의 전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뼈끼리만 부딪힌다면은 마찰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뼈도 닳고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저 연골 표면이 덮어 있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팅면이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운동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중요한데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스쿼트 운동이 좋다고 하던데 어떤 분들은 스쿼트 운동하면 무릎이 망가진다고 하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추천하는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환자분 중에서 아직 이 연골이 멀쩡하신 분이라면 스쿼트 운동을 해주면 큰 힘을 줘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연골에는 손상이 가지 않겠죠. 왜냐면 부드럽게 미끄러지니까. 반면에 이미 연골이 좀 망가지신 관절염이 진행된 환자분이라면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다 까지고 주변에 있는 연골마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무릎 상태에 따라서 재활 운동도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원리가 다 이 연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 연골의 특징을 보면 혈관이나 신경이 없고요. 또 하나는 비가역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연골은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거야 라고 배웠는데요. 요새는 이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부터 해서 여러 수술법까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재생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연골 손상을 분류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관절염은 크게 ICRS 분류라는 게 있고 KL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러 오셔서 저 관절이 얼마큼 남았나요? 뼈와 뼈가 다 붙으면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던데 저는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다 대부분이 이 KL 분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KL 분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뼈와 뼈 사이 관절 간격이 얼마큼 남았는가 아니면 골극이 얼마나 형성이 됐는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ICRS 분류라는 거는 연골 두께 자체가 얼마큼 남았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골 전체가 다를 필요가 없고 아주 일부분이라도 손상이 있다면 그 부분이 50% 이상 남아있다면 그레이드 2, 50% 미만이라면 그레이드 3, 그다음에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된 상태라면 그레이드 4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환자분들은 연골이 다 손상돼서 뼈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연골 재생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엑스레이 보면 아직 간격이 많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레이드 2라고 들었는데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골이 일부분만 손상이 됐다면 ICRS에서는 그레이드 4일 수가 있는데 KL 그레이드에서는 2 또는 3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연골 재생술을 할 때는 주로 ICRS 분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ICRS 분류는 엑스레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MRI나 관절경 소견을 통해서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연골 재생술의 가장 첫 번째는 오래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미세 골절술 또는 미세 천공술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연골이 벗겨져 가지고 뼈가 드러난 부위에 아주 작은 구멍들을 뚫어서 골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뼈 속에 있는 골수가 나오면서 골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줄기세포도 소량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연골을 재생시키게 하는 많은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연골을 덮어줘서 연골이 재생되게끔 해주는 치료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생성된 연골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기존의 연골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연골은 초자연골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 도자기처럼 매끈하면서 딱딱한 성질의 연골이라면 그렇게 생성된 연골은 섬유연골이라 그래서 좀 강도가 약하고 또 잘 닳고 떨어질 수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한계는 나이가 젊고 병변의 크기가 작아야 재생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2제곱센치 미만의 병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리고요. ICRS 그레이드 3, 4 정도의 환자분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미세 천공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성이 된 게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우리가 줄기세포는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술을 하면서 미세 천공술과 함께 시행하는 것은 전 세계의 카티스템이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환자분들도 이 고유 명사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카티스템은 태반에서 얻은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제품화돼서 나오는 거고요. 제품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줄기세포의 양이나 질이 좀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를 미세 천공술을 한 부위에다가 뿌려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과 함께 줄기세포가 재생을 도와주고 또 효과가 좋아서 넓은 부위에도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RS 그레이드 3인 환자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완전히 다 벗겨진 4 이상인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나이 제한이나 병변의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좀 넓은 부위의 병변의 환자에게도 적용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2에서 10제곱센티미터 정도의 크기의 병변에서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비싸고요. 또 줄기세포라고 해서 이게 100% 초자연골로 분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하고서는 만족하시는 환자분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큰 효과를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가 연골세포 이식인데요. 이 자가 연골세포 이식이란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방법이긴 한데 이 제품화돼서 조금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의 갈비뼈에 있는 연골을 떼서 거기서 연골세포를 채취를 해서 몇 주간 밖에서 배양을 시킵니다. 그 연골세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걸 다시 무릎의 부족한 연골 부위에다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천공술이랑은 다르게 뼈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손상된 연골 부위만 긁어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연골세포를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골세포를 이식하기 때문에 섬유연골보다는 초자연골로의 생성이 더 많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ICRS 그레이드 3, 4 환자에게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2에서 10제곱센티미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만 연골 채취도 하고 연골을 이식을 해야 되는 2번의 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초자 연골 세포를 이식한다고 해서 또 줄기세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연골로 분할을 하는지 연골을 생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동종유래 연골 이식인데 상품명으로는 메가카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티스텝이나 미세 천공술과 마찬가지로 손상된 연골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 위에다가 연골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아까 카티라이프는 연골 세포를 이식해 준다고 했지만 이것은 세포를 이식하는 게 아니고 사체에 있는 연골을 기증을 받아서 미세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덮어주는 겁니다. ICRS 그레이드 3, 4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면적은 1.5에서 10제곱센티미터 이하, 나이는 60세 이하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만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고 또 하나는 연골 세포는 없이 연골 물질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연골로 생성을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골연골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무릎에서 무게를 많이 받는 부분의 연골도 있지만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의 연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멀쩡한 연골을 채취해서 우리가 손상된 부분으로 이식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식을 할 때는 연골만 이식하는 게 아니고요. 연골과 그 아래에 있는 뼈까지 통째로 떼서 이식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이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연골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빠른 스포츠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리 필요 없는 부분의 연골을 떼더라도 그 부분은 연골이 비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많이 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결승 크기가 1.5에서 4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작은 크기의 병변에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연령도 만 50세 미만의 환자분들에게 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연골 재생술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지정렬과 절골술이 나왔죠. 이거는 연골 재생술과는 떼놓을 수가 없는 수술인데요. 왜 그러하냐면 안쪽 연골판이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O자형으로 변형되거나 태어날 때부터 O자형 다리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O자형 다리가 되면은 우리 체중이 무릎 안쪽에만 주로 많이 실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연골 재생술만 하게 된다면 재생된 연골이 체중에 의해서 다 눌려버리기 때문에
재생되지 않고 다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술을 하기 전에는 꼭 다리 정렬을 확인을 해서 O자형 다리라면 그것을 L자 또는 오히려 약간 X자로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연골 재생술을 같이 해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연골 재생술을 따로 하지 않고 저 근위경골 절구술이라고 하는 오다리 교정술만 했을 때도 연골이 일부 재생되더라 하는 연구가 있을 만큼 이것은 연골 재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나는 관절염 때문에 연골이 닳아서 병원에 왔어요 하는데 저 절골술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서워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요새는 수술 기법도 많이 향상되고 재활도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싼 돈 들여서 연골 재생술을 하는데 다 죽어버리면 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절골술을 같이 시행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절골술을 시행하는 기준은 엑스레이상 내반 변형이 5도 이상으로 휘어져 있는 분들이거나 또 나이가 만으로 69세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나이가 69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절골술을 해놓고 그 사이에 뼈가 자라나야 되는데 간혹 뼈가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층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연골 재생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재활 과정이겠죠. 연골 재생술을 해놓으면 연골이 살아날 수 있게끔 체중을 딛지 않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주 정도의 목발을 쓰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래도 내 몸에 연골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무릎을 많이 안 쓰다 보면은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골은 재생이 됐는데 다리가 잘 굽으려고 피고가 안 돼요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6주 동안 목발을 쓰는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게 아니고 누워서 체중이 부하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연습은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이 있는데요. 우리가 목발을 쓰게 되면 한 2주, 3주만 써도 허벅지 근육이 완전 말라버려요. 그러면 6주 후에 목발을 떼고 걸으려고 할 때 근력이 약해가지고 잘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거나 아니면 근력이 약하니까 관절의 부하가 너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쓰는 기간에도 누워서 체중 부하가 안 된 상태로 대퇴사두근 운동이라든지 햄스트링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 생각보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내용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수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KL 그레이드 3 또는 4 정도 되는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셔서 재생술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도 아주 잘 선택을 해서 잘 수술을 받으신다면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만으로 60에서 65세가 되는 분들에게 인공관절을 권해드렸는데요. 요새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공관절의 수명을 생각하면은 만으로 70세는 넘어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문제는 그 만에서 60세에서 70세 이전 같았으면 인공관절을 했을 나이인 분들이 70세까지 어떻게 버티냐가 저희 무릎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점이고요. 그런 거를 10년 이상 쓰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연골판 재생술 또는 오다리 교정술 나오진 않았지만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사 치료 및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주사를 맞아가지고 연골이 재생되나요? 연골판이 재생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 주사만으로 연골판이 효과적으로 재생되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르게 기름칠을 해줘서 내 연골이 닳아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마찰 개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주사가 대신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염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또 기름칠을 해줌으로써 손상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뭔가를 재생하는 주사 치료는 아직은 확립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는 근본적으로 대상도 다르고 치료의 목적도 다릅니다.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연골을 보존하고 또 손상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급성으로 찢어지거나 연골이 손상되신 분들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들이 나는 무조건 비수술적 치료만 고집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무조건 수술만 할래. 둘 다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분의 상태나 질환에 따라서 의사의 추천을 받아서 비수술적 치료로 아직은 유지가 가능하다 하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시고 뭔가 찢어지거나 다쳐가지고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겁내지 마시고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수술적 치료에서 주사 치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연골 주사죠.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 그래서 연골 안에 있는 일정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또 마찰력을 줄여주는 게 주된 역할이고 또 염증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내에 한 번 맞는 제형이 있고 6개월 내에 3번 맞는 제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 번 맞는 주사든 3번 맞는 주사든 성분에는 큰 차이는 있지는 않고요. 3번 맞은 주사를 좀 연결을 시켜서 분자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한 번만 맞아도 우리 관절 안에 6개월 정도는 머물러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한 번 맞는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 맞는 제형은 잘못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염증을 씻어내는 효과는 3번 맞는 유형이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나는 주사를 너무 맞는 걸 무서워해. 그리고 시간이 없어. 이런 분들은 한 번 맞는 제형을 맞으시고 나는 시간도 좀 있고 지금 아파서 통증이나 염증이 주된 증상이야 하시는 분들은 3번 맞는 제형을 맞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걸 6개월마다 맞으면 너무 주사를 많이 맞아서 몸에 해로운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화장품 중에서 수분크림이라든지 아니면 토너 같은 제품에 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매일같이 바르는데도 해롭지가 않죠. 또 어떻게 보면은 적게 바르는 것보다 매일 발라주는 게 훨씬 수분을 지키는데 효과적이기는 하죠.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도 마찬가지고 6개월 내에 3번 맞게끔 보험이 되는 이유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을 때 6개월 내에 3번 정도 맞으면 무릎 안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거고요.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돼도 자비로 비보험으로도 추가로 맞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맞아서 크게 해롭지 않은 아주 안전한 주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주사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주사 바늘로 찌르는 행위 자체가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내가 증상이 좋아졌다 하면 6개월에 정해진 약만 맞으시고 좀 증상에 호전이 없다 하시면 추가로 더 맞더라도 크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게 이제 또 DNA 주사죠. PDR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콘주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연어나 송어 정액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넣어주는 건데요. 이게 DNA 주사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이걸 맞으면 DNA를 통해서 내 연골이나 연골판이 재생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DNA가 아니고 연어나 송어의 DNA거든요. 그래서 연골이나 연골판을 직접적으로 생성되게끔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상처나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또 염증을 씻어내고 콜라겐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맞아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란이 있고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요새 또 많이 맞는 콜라겐 주사인데요. 이것도 우리 몸의 연골과 연골판을 구성하는 성분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주면 좀 재생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만든 주사입니다. 콜라겐 주사는 그 전부터 인대 손상 환자나 회전근개 손상 환자, 또 족저근막염 환자에게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에서 꽤 상당한 재생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또 무릎에도 넣어주면 연골과 연골판도 재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맞지만 아직 연골과 연골판의 재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상 봤을 때 일부는 좀 효과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에 따라서는 여기에 좀 통증을 줄여주는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성분을 섞어서 주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 가장 이슈인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죠. 옛날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서는 뼈가 녹는다든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많이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환자분들이 너무 경계해서 맞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강력한 소방관이라고 써 놨는데요. 무릎 안에 염증이 확 펴 가지고 염증물이 많이 생겼을 때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물론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안 좋겠지만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맞는 것은 안전하다고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3회에서 4회도 한 용량을 다 맞는 게 아니고 한 5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용량만 맞고 잘 흡수되는 약을 넣어 준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염증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두 번 맞는 것보다 오히려 염증물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지내는 게 관절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적은 횟수로 필요할 때는 맞으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병원을 너무 옮겨 다니면서 주사를 여러 번 맞다 보면은 그 의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몇 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사는 어느 병원에서 맞든 비슷하니까 한 병원에서 꾸준히 그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보면 피부 탈색, 지방 괴사, 또 당뇨 환자에서는 혈당이 상승하거나 홍조, 또 대퇴구, 또 골 괴사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혈당 상승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관절 안에 넣는 거는 피부 탈색이나 지방 괴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얼굴 홍조라든지 아니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출혈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퇴구 또 골 괴사나 이런 큰 부작용은 요새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새 유행하는 비맥 또 줄기세포 주사이죠. 비맥도 있고 지방률의 줄기세포도 있는데요. 줄기세포는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참 비맥이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맞으셨는데 올해는 이제 또 실손보험 문제나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좀 못 봤다는 분들이 많으면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비맥을 보면은 환자분들이 맞으면은 연골이나 연골판이 재생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맞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비맥이 처음에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연골을 생성되게끔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넣어줌으로써 사이토칸이나 거기서 엑소점이라 하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연골을 재생되는 걸 촉진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맞고서 오히려 통증이 좀 더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에게서 채취하는 줄기세포는 나이나 본인의 줄기세포 나이에 따라서 본인의 줄기세포가 얼마큼 건강하고 양이 얼마큼 뽑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마다 좀 효과에 대한 편차도 있는 것 같고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요새 의욕적으로 신의료 기술로 아니면은 그 첨단 재생의료법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더 혁신적이고 좋은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음 영양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한 페이지 안에 정리를 했는데 영양제도 정말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돌고 도는 면도 있고요.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글루코사민, 요새 많이 먹는 콘드로이친, MSM, 초록잎 홍합, 강황,
또 전통의 강자 보스웰리아,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영양제가 완전히 효과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논문을 찾아보거나 식약처 허가 사항을 보면은 분명히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관절염이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는 그보다 훨씬 센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항염 효과가 세기 때문에 신장이나 뭐 위장 장애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염 진통제랑 비슷한 원리이긴 하나 부작용이 좀 적고 오래 먹어도 부담이 없는 성분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약 중에서도 신바로정, 조인스정, 이모튼 캡슐 뭐 이런 것들은 생약 성분이라고 해서 한약이나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에서 관절에 좋다고 하는 성분들, 자오가, 우술, 방풍, 두충, 구척, 흑도, 처음 들어보는 성분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영양제도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누가 선물해 주시거나 내가 먹어보고 싶다면 부담 없이 사서 드시고 대신 너무 많은 비용을 거기에 쓰지는 마셔라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영양제고 통증 개선 및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 치료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대퇴 근육, 그 다음에 복근이나 허리 기립근 같은 코어 근육 강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코어 근육이나 대퇴사두근을 운동하는 것 중 가장 효과적인 건 스쿼트 운동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면이 손상되신 분들은 오히려 스쿼트 운동을 잘못하면은 손상을 더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누워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대퇴 근육을 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다리를 반듯이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든지 브릿징 동작,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뻗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스쿼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월 스쿼트 같은 거를 추천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벽에 기대고 스쿼트를 하되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으셔야 되고 한 45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퇴사두근에 자극 오는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실내 자전거 타기는 매우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빨리 진행을 해봤는데요.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한번 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왼쪽 무릎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너무 아픕니다.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는데 연골 주사 맞으면 도움 되나요? 어떤 주사가 제일 좋은지요? 무릎이 아프시다면은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골 주사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연골 주사가 치료 효과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절염 환자에게는 윤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맞는 순간 구부렸다 폈다 할 때가 훨씬 부드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주사는 사실 아까 강의를 해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건 연골 주사예요. 거기에다가 좀 기능적인 면을 추가한다면 뭐 콜라겐 주사나 DNA 주사를 맞아 보실 수도 있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연골 주사는 화장품에 기초 화장품이나 수분 크림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콜라겐 주사나 DNA 주사라면은 영양 크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환자분이 맞아보시고 본인에게 더 맞는 거나 아니면은 금액적인 걸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무릎이 아플 때는 운동을 더해서 근육을 키워야 하는지 아니면 쉬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무릎이 많이 붓고 아플 때는 운동을 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그럴 때는 병원에 와서 빨리 염증 치료를 하시고 붓기가 빠지고 좀 좋아진다면 다시 꼭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관절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관절이 더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플 때는 잠깐 쉬시되
한 1-2주 지나서 염증이 가라앉고 편해진다면 다시 꼭 빨리 운동에 복귀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45세 남자이고 오른쪽 관절경을 2번 했습니다. 복합 파열로 첫 번째는 봉합 시도 후 2차 때 활액막 절제술과 외측인대 염증이 생기고 굴곡 운동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현재 퇴행성 2-3기이고 엑스레이상으로 거의 붙어 있습니다. 활액막을 절제해서 붓지는 않지만 15분 이상 걷지 못하고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루 1시간 이상 걷는 것은 하면 안 될까요? 젊은 나이에 좀 많이 손상이 되셔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45세 2-3기라면은 꽤 관절염이 진행이 빠른 상태입니다. 연골판 파열로 봉합을 하셨기 때문에 과한 운동은 좋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MRI나 연골판 상태를 보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연골판 파열이 심하시다면 걷는 것보단 수영 같은 공중에 떠서 하는 운동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고 걸을만 하시다면은 평지에서 1시간 걷는 거는 좀 추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은 좋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 평지에서 운동을 하시고요. 그것도 힘드시다면 다리를 공중에 띄워놓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 방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이가 젊고 아직 인공관절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예 못 걸을 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도 아니고 기존의 현장직 일을 해서 사무직으로 응시해도 계속 떨어집니다. 직업적으로 저의 무릎 상태에선 그래도 사무직으로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관절경 수술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프더라도 15분 이상 점점 늘려서 현장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3시간 정도는 걸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인공관절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관절염이 아주 많이 진행되진 않았거나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현장직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로딩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많이 망가지지 않은 무릎을 갖고 계심에도 현장직 일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사무직 일로 전환이 가능하시다면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사무직 일이 힘드시다고 하시면 아직 인공관절 할 때는 아니니까 조금 더 참고, 이럴 때 약이나 주사 치료를 조금 의지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을 때 현장직 일을 조금 더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체중이 무릎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살을 빼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관절염에서는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환자분들에게 체중을 줄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또 이미 관절염이 진행되신 분들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체중을 줄이냐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아까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하는 운동이든 수영이든 모든 운동을 동원해서라도 체중을 줄이시는 건 관절염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는 심지어 환자분들께 정말 체중을 못 줄이시겠다면 드시는 양을 줄여서라도 체중 조절을 하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연골주사랑 줄기세포 주사랑 효과가 어떤가요? 연골주사는 윤활작용과 염증을 씻어내는 효과가 주된 주사고요. 줄기세포 주사는 염증 반응이 여러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여러 조직이 생성되게끔 하는 게 주된 주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효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증을 줄여주는 건 연골주사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줄기세포 주사 같은 경우는 일단 비용도 비싸고, 사실 맞으시는 분들은 통증 조절을 위해서가 아니고 연골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맞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연골주사랑 줄기세포 주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통증을 줄이려면 연골주사, 그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생성을 기대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뭔가 조직이 수복되기를 바란다 하면은 줄기세포 주사를 맞아보시길 바랍니다. 파스나 연고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렇게 계속 써도 괜찮은 건지 걱정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붙이다 보니 거의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파스나 연고는 성분이 주로 우리가 약으로 먹는 진통소염제랑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좀 시원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고요. 관절염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해드리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센 파스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무릎에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않게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 최근 보편화되었지만 의외로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주치 결정하기 전 의사 양력을 참고할 텐데 실관절 학회 교과서 편집위원 및 교과서 편찬위원 이력 양력이 의사의 경험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오히려 경험 많은 분이 인공관절 감염 등 부작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니 더 걱정됩니다. 어느 병원은 많이 하니까 걱정 필요 없다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이 최근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인공관절 수술 자체의 술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인 의사면 비슷하게 그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교과서 편집위원 같은 거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학술적으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유명하신 분들이겠죠. 근데 또 이게 학술적인 부분이랑 수술을 잘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을 많이 해주는 병원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든 부작용은 무조건 생기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수술 전에 환자와 많이 공유를 하고 환자분이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요새 인공관절의 수술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 가까운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좀 정리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지 않고 즐겁게 사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